야쿠자, 일본의 최대 범죄 조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야쿠자의 이미지는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폭력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야쿠자의 시작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일종의 노동 조직이었다고 해요. 이후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야쿠자 또한 팽창하기 시작했고, 이내 각종 사업에 손을 뻗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야쿠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불법 약물, 매춘, 심지어 건설업까지 장악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이어오면서 한때 하나로 약 12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도 현재 야쿠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죠. 결국 일본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쿠자들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현재 야쿠자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야쿠자가 소멸하는 이유입니다. 때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로 인해 항관 도시에서는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수의 육체 노동자들이 필요했죠. 결국 항구 도시를 경영하던 이들은 가난한 외지인을 불러들여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했는데요. 이때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임금 착취를 당한 이들은 스스로의 몫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노동자들 중 리더십이 강하고 주먹 좀 친다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이들은 일종의 노동 조직으로 경영인들과 소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항구에서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고, 이 집단의 규모는 확대되기 시작했죠. 이후에는 서로의 구역, 즉 나오바리를 설정해 집단과 집단이 싸우기도 했고, 이 싸움에서 패배한 집단은 이긴 집단에게 흡수되거나 통합되는 등 세력이 점점 확장되었고, 이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야쿠자의 원형이라고 해요. 이후 야쿠자들은 세력 싸움을 이어가면서 자신들의 나오바리를 넓혔고, 항만 도시에서 벗어나 도박장 자릿세, 일반 가게나 유흥업소에서 보호비를 걷어가며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일본은 한창 법치주의 국가로 체제를 확립해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일본 정부에서는 야쿠자들이 눈엣 가시와도 같은 존재일 것 같았지만, 사실 정부는 이들을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다고 해요. 정부에선 야쿠자가 하층사회와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당시 야쿠자는 정부의 피해가 오지 않을 정도로 선을 넘지 않았고, 뒷세계에서는 나름 질서를 잘 정리해주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야쿠자들의 전성기는 이 시기가 아닌 훗날 일본에서 벌어진 최고의 황금기, 바로 버블 경제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야쿠자의 규모는 약 5,000개에 달하는 조직에 공식 조직원만 해도 18만 명에 달했고, 이는 일정한 지위를 가진 공식 조직원을 합산한 것일 뿐, 준 조직원과 말단 하부 조직까지 합치면 18만 명보다 4배에서 5배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 중에서도 특히 야마구치, 이나카와, 스미오시 3대 조직은 대기업을 방불케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은 은행 대출을 기반으로 주식과 부동산 불법거래였습니다. 홍콩의 경제주간지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에 따르면, 달러를 잔뜩 본 기업들이 은행과의 거래를 외면해버리면서 대출해줄 곳이 줄어든 금융기관들은 야쿠자 관련 기업과 거래를 트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건 야쿠자 입장에서 사회에 진입할 기회였으니 아주 좋은 거래로 다가왔어요. 이 덕분에 전통적인 향락, 건설, 운송 사업에서 일반 제조업, 병원까지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일본의 버블 경제 당시에는 기업들이 넘쳐나는 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도시재개발 붐이 일어나 오피스 빌딩이나 골프장, 레저 시설 등에 대한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되거든요. 이때 지하계야라고 불리는 땅 투기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도심의 낡은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를 협박해 반강제적으로 판매를 유도한 뒤 이곳에 기업들을 들여와 빌딩을 세워 결과적으로 땅값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땅을 팔도록 협박하는 일을 했던 지하계야의 대부분이 야쿠자였어요. 이들은 한 해 수입이 1조 3천억 엔, 한화로 약 1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결국 야쿠자들은 자본도 자본이고 기업과도 연결되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 1990년대 들어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야쿠자 또한 쇠락의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은행권 부실 채권에 연루되어 있었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야쿠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미루면서 결국 장기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결국 일본 정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야쿠자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시민을 지켜줄 법과 제도가 정착되었고, 야쿠자의 존재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과거 일본 사회는 하나의 일거리를 두고 여러 개의 사업체 중 한 회사만 채택하는 입찰제가 아닌 회사마다 차례차례 순서를 나누어서 진행하는 담합이 가능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 시대의 일본은 자본주의와 완전한 자유경쟁 시대가 펼쳐지면서 조금씩 나눠 가져 일을 처리하기엔 이익이 너무 적어졌다는 게 현실이었죠. 이 말은 즉 담합의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했지만, 야쿠자들은 계속해서 건설업체와 손을 잡고 이득을 보고 있었고, 이후에는 연예기획사를 장악해 연예인들의 노동력 갈취를 일삼았어요. 이것은 정부
정부에서 우려했던 문제를 일으켜 사회의 안정을 깨버렸던 거죠. 게다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했던 이들은 좋은 옷, 좋은 차,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신 등을 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제 수단이 필요했고 결국 불법 도박 및 매춘 그리고 불법 약물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들이 뒤를 봐주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홍등가 토비타 신치 주변은 치안이 좋다고 소문한 일본에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소문나 있기도 해요. 결국 일본 정부는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야쿠자들을 소탕해야겠다고 생각해 1992년 하나의 법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폭력단 대책법. 여기서 말씀드린 폭력단 대책법은 말단 조직원이 일반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조직의 두목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었어요. 또한 야쿠자 생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휴대폰 개설, 보험 가입 등을 금지시켜버리기도 하고 조직 생활을 그만두었을 시 재적 확인 증명서를 경찰에게 제출한 뒤 향후 몇 년 동안은 취업조차 되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야쿠자들에게 주택 및 모임 장소를 빌려준 호텔이나 음식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강경한 대응을 했다고 해요. 이후 일본 정부와 경찰은 폭력단 대책법을 뛰어넘는 폭력단 배제 조례를 도입하면서 야쿠자 완전 박멸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야쿠자 세력이 급격하게 위축되었어요. 2020년 9월 1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일정 조건에 도달한 지정폭력단, 즉 야쿠자의 조직원 수는 2006년 41,500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하면서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14,400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야쿠자의 공식 활동이 눈에 띄게 사라지게 되었고 돈줄이 끊긴 야쿠자 조직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이들은 배고픔에 굶주려 일반 상인들이 판매하는 포도, 수박, 쌀 등의 식재료를 훔치기도 하고 야쿠자의 탄생지라고 알려진 해안 지역에서 장어, 해삼, 치어를 몰래 잡은 것이 발각돼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야쿠자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 해도 최소 5년간은 야쿠자 관계자로 분류돼 취업에 제약이 걸리죠. 한마디로 취직에 어려움도 겪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도 되지 않는다는 건데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조직을 떠난 전직 야쿠자 가운데 직장을 구한 비율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건 야쿠자를 해도 문제, 손을 털고 나와도 문제인 거죠. 실제로 10대 때부터 야쿠자 세계에 발을 들여 50년 이상 조직 생활을 했던 70대 남성의 경우 젊어서는 야쿠자 산하의 조직을 만들어 두목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은퇴한 이후에는 남은 돈도 하나 없고 두 차례나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는 현재 오사카부에서 월 3만엔, 약 30만원의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결국 먹고 살 길이 없는 야쿠자 생활은 조직을 우상화했던 젊은 조직원들의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야쿠자 조직의 20대와 30대 조직원은 각각 4.3%,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남아있는 야쿠자들의 51.2%는 50대 이상, 2006년에 2.3%밖에 되지 않았던 70대 이상의 비중은 2020년 10.7%로 약 5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쿠자에서 발을 뺐을 때 생계가 막막해지는 중년의 사람들이 조직에 남아있으면서 고령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하는데 이에 한 전직 야쿠자 조직원은 아사히 신문을 통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한때는 돈도 많고 좋은 차를 타면서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조직의 간부가 되는 것을 동경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젊은이들은 조직에 묶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펼친 정책은 야쿠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쿠자가 근절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야쿠자는 폭력단 대책법과 폭력단 배제 조례로 인해 간판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야쿠자가 이젠 외곽으로 이동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고 지하 세계에서는 더더욱 지능화된 방식으로 연명할 거라는 전망을 내세우기도 했죠. 세계 3대 범죄 조직으로 손꼽혔던 야쿠자의 말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